네, 안녕하세요. 녹화를 또 시작을 해볼게요. 사진에 보시는 이제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라는 감독입니다. 나무위키에는 마틴 스코세이지라고 이제 적혀져 있네요. 사실은 잘 보이시죠? 예. 뭐 너무 유명하죠. 이제 뭐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을 때 또 이렇게 언급이 되시기도 하셨고 우리 친한파 감독님이시죠. 한번 재미삼아 봐볼게요. 마틴 스코세지는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 중 한 사람이니 만약 그가 당신에게 영화에 출연해달라고 부탁하면 따져 묻지 말고 당장 출연하라. 롭 라이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가 스콜세지 감독에 대해서 조금 적어놓은 블로그에 적어놓은 영화가 몇 편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 스콜세지 감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기 편한 영화를 찍는 감독은 아니에요. 좀 위대한 감독님은 맞는데 이게 보기 편한 영화나 이게 참 보고 나서 기분이 좋다 이런 영화는 사실은 아닌데 대단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사람을 일단 긁는 영화죠. 제가 이제 예전에 쓴 글인데 블로그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 그 분노의 주먹 성난황소라는 어떤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스콜세지 감독의 초창기 시절에 최고 작품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1980년에 찍혀졌고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데 뭐 이 영화랑 택시 드라이버 그다음에 비열한 거리 이 작품들이 스콜세지 감독의 초창기 이제 걸작들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에 브라이언 드 팔마 이야기도 했지만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두 감독이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은 드팔마랑 좀 보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이상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드팔마 감독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드팔마 감독이 시각적인 영상에 완전히 치중을 해서 이야기적인 맥락이나 개연성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아예 안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어,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이게 뭐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같은 경우는 영화상에서 드러나는 색감이라든지 미장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영화적인 개연성은 물론 있으세요. 근데 개연성은 약간 속된 말로 이게 이게 밥에 말아 드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있고 저번에 이렇게 보시면서도 시스터즈나 뭐 블로우아웃이나 뭐 obsession이나 보다 보면은 약간 막 나갈 때가 좀 있어요. 뭐 드레스드 킬은 말할 것도 그냥 막 나갈 때가 있는데 스콜세지는 막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점이 드팔마 감독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둘 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감독이고 굉장히 카메라가 요란해요. 그리고 영화상에 등장하는 어떤 미장센이라든지 미술 같은 게 굉장히 화려하단 말이에요. 근데 스콜세지는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이 스콜세지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영화에서는 영화라는 시각적 매체에 대한 특징도 굉장히 드러나지만은 본인이 소설이나 인문학적인 개연성이나 그러한 다른 매체적인 특징에서 보여줬던 그 개연성이나 핍진성을 굉장히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뭐 셰익스피어의
뭐 맥베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맥베드를 보면은 우리가 그 맥베드라는 인물이 정말 인간 도살자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 백정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문학으로서 받아들이는 이유는 맥베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고뇌에서 비롯된다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고뇌가 비롯된다라는 것은 참 시각적인 면으로는 완전히 드러나는 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매체에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의 내면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이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지점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적인 시각적인 완결성을 보다도 스콜세지가 어떤 면에서는 시각적 완결성만큼이나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무엇인가,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가? 인간이 자유롭다면은 과연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사실은 철학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고 굉장히 인문학적인 지점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나 그러한 문학들이 요구하는 사변적인 주제란 얘기죠. 근데 브라이언 드 팔마는 이런 것을 시각적인 영역보다는 상위 영역에 두지는 않아요. 대신에 스콜세지는 이것을 시각적인 영역, 마치 어떤 영화에서는 시각적인 영역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인류학적인 깊이가 있게 영화를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은 스콜세지라는 존재가 헐리우드에서 과연 있을 만한 인물인가, 과연 존재할 만한 이 사람이 도대체 여기 왜 튀어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이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드 팔마는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조금 상업적으로 약해지셨죠. 물론 연로하셨고. 근데 드팔마가 흥행에서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스카페이스라든지 뭐 언터처블 같은 영화는 뭐 거의 메가톤급 히트를 한 작품들이고 다른 작품들도 거의 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캐리 같은 영화도 한 몇십 배, 몇백 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얼마 안 들어서 굉장한 수익을 얻은 그런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화를 찍고 영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콜세지는 상당히 망한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 작품이 망했다는 게 아니라 흥행에 실패한 영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사람의 주제가 보편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사람은 남성 영화만 찍었고 물론 뭐 순수의 시대나 앨리스는 여기 살지 않는다 같은 그런 영화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이 남성 영화를 찍었고 그 남성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탈리아 3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라는 땅에서 밥을 빌어먹기 위해서 온 노동자 계층의 거친 남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이 사실은 스콜세지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속된 얘기로 깡패 세계를 그리는 감독님이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성이 이념적인 완결성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스콜세지는 시작부터 작가주의 성향이 완전히 골수에 있는 그런 감독님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스콜세지라고 하는 이 감독님이 이건 어렸을 때 그리신 것 같은데 뭐 대단하네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이거는 뭐 굉장히 그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스콜세지에 대해서 조금 적은 말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화 중후반부에 드니로가 연기하는 제이크 라모타가 자신의 아내에 대한 집착이 심해진 나머지 자신의 동생 조이, 그러니까 조 페시가 연기하는 조이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그를 훔신 두들겨 패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조이의 식탁 위에 고정시키고 문에 들어가서 카메라는 조이가 밥을 먹고 있는 식탁 위에 고정시키고 그 터벅터벅 들어오는 라모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무슨 확신에 찬 태도로 조이를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있고 이제 재수 씨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음 안 했어. 그러면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성적 망집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물의 모습을 스콜세지가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에서 대부분의 그 남자 주인공들, 드니로가 연기하는 남자 주인공들은 어떤 입장에서는 자기가 반실증적으로 증거도 없어요. 증거가 없다니까? 경험되는 증거가 없어요. 경험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완전히 이거는 증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하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순수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이고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콜세지 감독의 작품에서 대부분의 남자 주인공들은 망집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내 내면 안에서 완전히 불러 일으켜진 거잖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거든요. 위험한 얘기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서 불러 일으켜졌어. 뭐가? 망집이. 어떤 누군가를 잘못했다라는 확신이 증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순수해. 경험 이전에 뭐 칸트 얘기나 헤겔 얘기나 뭐 이렇게 되지만은 경험 이전에 자연적인 대상의 침범 이전에 내 마음의 완전한 결정체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실하게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좀 더 읽을게요. 마틴 스콜세지의 1980년도 작품인 분노의 주먹 혹은 성난왕소는 무시무시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지적인 예술 영화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영화는 대부분의 스콜세지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폭력에 사로잡힌 남자들의 모순된 양태를 그려내는 것에 집중해요. 그의 영화 세계에서는 남자들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늘 지니고 있어요. 여기서 스콜세지는 완전히 더 나가죠. 그러니까 91년도에 만들어진 좋은 친구들 같은 작품에서는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격화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완전히 격화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맞는 데서 끝나고 돈을 지불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을 의미해요. 그냥 그 세계에서의 퇴출은 스콜세지에게서는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계는 대단히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폭력적이면서 그것을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면서 피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조금만 건너뛰고 한번 읽어볼게요. 성난왕소는 그런 스콜세지의 영화 세계 안에서 가장 극단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스콜세지는 권투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폭력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인가 더불어 라모타 자신이 자신의 죄의식과 타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자기 처벌을 수행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쓰고 내가 때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때? 이 사람은 그냥 맞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맞으면서 왜? 동생을 의심해서, 아내를 의심해서 왜? 증거도 없는데 내 마음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내가 완전히 잘못했다는 확신을 내가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링 위에서 그냥 맞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간 지점에서 이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제이크가 그의 동생까지 의심하고 형제는 의절한 사이가 되죠. 비키는 제이크에게 동생과의 사과를 주선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자기 아내가. 제이크는 머뭇거려요. 한번 꼭 보세요. 그 전화 부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지금 잘못한 거야. 그러자 비키는 자신이 먼저 전화를 해보겠다고 말하고 그런 후에 제이크에게 바꿔주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이크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공중 전화 박스에 들어가죠. 선뜻 입은 열지는 못하지만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조이의 말이 들려오죠. 젠장 쌀비 장난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쌀비는 제이크가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이에요. 그런데 스콜세지는 동생과의 화해의 장면을 여기서 구현을 해서 감동을 주는 대신에 또 엇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비극적인 사태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은 스콜세지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나요. 왜냐면은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장면은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 미묘한 뉘앙스가 담긴 장면에 대해서 글로 정확히 묘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많이 보았기에 이 장면에 대해서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은 또 우연찮게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스콜세지가 이 장면에서 저는 좀 냉정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키가 조이에게 형을 바꿔주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결정적인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쌀비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심은 가시지 않고 더욱 확장되어서 제이크를 사로잡는 거죠. 글쎄요. 뭐 첫 번째 이제 스콜세지 감독님의 영화 시간은 그쳤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다른 영화를 또 소개하면서 스콜세지 감독님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